우리는 사물들이 존재하는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진리라고 할 뭔가가 존재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보았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식이란 참된 인식 곧 진리 인식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은 그 무엇인가가 이러이러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된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문제, 곧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눈을 돌려보기로 하겠다. 언젠가 빌라도가 그리스도에게 물었던 적이 있는 이 고색창연한 물음은 가장 흥미롭고도 또 가장 까다로운 철학적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요거는 시작하는 문단에서 내용은 글쎄 그닥 많지 않은데,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 문제적 영역에서 핵심에 있는 개념입니다. 핵심적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 뭔가 안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취하고자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활동입니다. 지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목표가 되는 것, 최종 목표가 되는 건 진리죠. 목표는 진리가 인식의 최종 목표가 된단 말이죠. 그 진리가 뭐냐? 이거는 이제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스토리가 로마의 이제 속국이었던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제사장들한테 지켜가지고 고발당해서 피레이투스 빌라도죠. 그한테 가서 이제 재판을 받죠.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왕이라 그러는데 뭐 하는 왕이냐? 나는 세속의 왕이 아니다. 뭐하고 다니는 거냐? 나는 진리를 설하러 왔다. 진리가 뭐냐? 뭐라 할게요. 그래서 그 기록자들이 하면 크라이스트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키로 다른 문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집이다. 내가 집이다. 그러니까 나의 행적을 보라. 뭐 이런 걸 겁니다. 이때 진리는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 진리겠죠.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어쩌고 그런 거 뭐 많죠. 산상순에 들어있는 아주 주옥 같은 명문들이 많아요. 그때 빌라도가 물었던 그 고스창연한 물음이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연상되는 거 없어요? 진리? 자유케 하리라. 그건 상당히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당의정처럼 약재가 딱 만들어진 답변이고, 자유롭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진리 그럼 뭐가 떠오를까? 아주 빛. 그래요. 이런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주 상식적인 답변. 빛이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워요. 너무 추상적이야. 빛, 진리는 뭐야 이거? 이건 뭐 흔들려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불변. 그렇죠? 진리가 변한다면 그 진리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진리라 그럴 때 이 사람은 진리라 안 그래. 그거 진리 아니라 그래. 그럼 뭐야 그거? 적어도 객관성이 있어야겠죠. 객관성. 그렇죠? 불변성, 객관성. 이 불변성은 또 곁들여가지고 불변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야. 이거 뭐 이렇게 막 파생돼요. 이상한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파생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진리가 갑자기 까마득한 게 돼. 까마득한 게 도대체 뭐야? 근데 글자 그대로 풀은 뭐야?
참다운 이치 그렇습니다. 한자 말풀이 참된 이치. 아이 뭐 한자 말풀이죠. 한자 말풀이. 진리 한자 말 진리. 참된 이치. 이때 참이라는 거는 한자 말 우리 말로 하면 꽉 찼다는 얘기. 빈 게 없다. 꽉 찼다. 꽉 찬 이치. 허술하지 않단 말이지. 완벽한 퍼펙트한 이치. 이래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허상에 휩싸여 가지고 이걸 숭배하게 돼요. 이걸 끌어내려야 돼요. 지상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내면 안 돼. 진리는 뭐다? 참되다는 건 맞아요. 네가 이치가 아니라 그냥 말이야. 말. 그러니까 뭐다? 우리말 쉽게 하면 쉽게 하면 뭐다? 참말. 참말, 거짓말, 그 참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우리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참말, 거짓말, 그 참말이 진리예요. 순수하게 우리말로 풀면 갑자기 가벼워졌죠. 이제 상당히 가뿐해졌죠 진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뿐해졌긴 한데 그 무게는 알고 보면 똑같아요. 무게가 떨어진 건 아니야. 이름만 바뀌었어. 자, 이거를 참말이 뭔지를 봅시다. 그 다음 문단. 우리가 어떤 명제나 판단이 참이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이 참된 친구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우리는 이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는 무엇인가가 그 밖에 어떤 것에 적합하게 들어맞을 때 그것을 참이라고 한다. 그래서 존이 참된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참된 친구라는 우리의 관념,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 그러한 관념이 그에게 적절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참되다는 것이 두 방향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물이 사고에 일치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 금속은 진짜 금이다 라고 하거나 이 사람은 참된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모두 사물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참됨 또는 진리를 철학자들은 보통 존재론적인 것이라 부른다. 이른바 존재론적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와 다른 또 하나의 다른 경우는 반대로 사고나 판단 또는 명제가 사물에 대응할 때 그것을 참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참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사고나 판단 또는 명제만이 참이며 세상에 있는 사물들은 그렇지 않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참을 논리적 진리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째 종류의 진리에 한정하고 각별히 까다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존재론적 진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존재론적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것만 검토하겠다. 근데 말이 남았으니까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플라톤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진짜 삼각형 어디에 있어요? 진짜 삼각형은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 관념적으로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삼각형.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건 인간이 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그건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된 존재라고 그래요. 참된 삼각형. 이것에 대한 명제, 참된 삼각형. 이걸 존재론적으로 참인 뭡니까? 사태. 그러니까 스스로 참되다, 꽉 찼다 이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여기다 그려놓은 삼각형.
도형으로 삼각형, 누가 그리는 도형으로 삼각형은 이건 꽉 차지 않았죠. 불완전하죠. 그래서 참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진리는 인간의 말에 앞서서, 인간이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성립하는 그 자체로서 진리, 그 자체로서 진리,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와서는 그렇더라도 인간의 판단을 떠나서 진리를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인간의 인식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 진리,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건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 사람 이건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진리, 인식론에서 진리 그러면 요걸 얘기합니다. 요건 어떤 거냐? 이거는 인간의 어떤 주장, 말, 이것이 갖는 가치입니다. 여기서는 명제라고 그랬죠. 명제 또는 판단, 네, 가치에는 뭐가 있죠?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런 문맥에서 보면 이런 존재 자체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진리는 언제나 명제나 판단이 갖는 가치다. 명제나 판단이 갖는 가치다. 어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말이 갖는 가치다. 인간의 말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존재 자체가 참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논리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인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의 예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맞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늘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명제를 고찰해 보자. 이 명제, 그래서 또한 이것에 대응하는 사고는 오늘 태양이 실제로 빛나고 있으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진술이나 명제는 사물들이 실제로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있을 때 논리적으로 참이 되는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 사물들이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그것은 거짓이다. 이건 명백하고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두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요 위에 그 하나의 진술이나 명제는 사물들이 실제로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있을 때 논리적으로 그냥 참여합시다. 논리적으로만 빼고 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은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데피니션. 그러니까 간단해 보여도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진리란 뭐지? 라고 물으면 진리란 사물, 사태, 사건과 일치하는 명제, 판단을 진리란다.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했을 법한 얘기죠. 참이란 게 뭐야? 그 사실과 일치해야지. 이 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이런 말 안 했어요. 플라톤은 논리적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존재론적 진리, 진짜 참 존재, 그것만 얘기했지. 그래서 논리적 진리에 대한 얘기는 플라톤에서 찾아볼 수 없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처음 합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줄이면 사물 사태와 일치하는 명제는 참이다, 진리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의하면 이건 뭐 너무 간단하잖아. 여기 이거 놓고 반성하고 고민할 게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응? 고민할 게 없어 보여. 사실에 들어맞는 말, 사실과 일치하는 말, 그러면 그게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저자는 두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수반된다 이렇게 것이. 봅시다.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명제가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있을 때 참이라고 한다면 그 명제는 누가 그리고 언제 그것을 말하든가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무지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절대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요. 이렇게 무지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난다. 일부는 아주 설득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거나 제약적, 조건적이다. 조건지어졌단 말이죠. 가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사다.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참인 것이 저쪽에는 거짓이라는 속담까지 있다. 이게 속담이 아니라 저기 파스칼이 했다는 얘기라고 알려져 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진리가 상대적이라 말하는 것은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절대적, 상대적이란 말은 구별하시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적, 상대적. 어떤 경우를 절대적, 어떤 경우를 상대적이라고 합니까? 그건 절대적이란 말의 부분적인 의미예요. 그래요. 타자에 의존하지 않는 거, 무엇인가 자기 바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성립하는 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도 부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그것의 성립을 위해서 타자에게 의존하잖아요. 다른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인 거예요. 다른 조건이 어찌 되었든 조건에 얽매여 있지 않다. 상대에 얽매여 있지 않다. 절대적이다. 끈을 절제잖아요. 그죠? 한자 말로. 예, 그래서 그 대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건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조건에 따라서. 관계,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상대적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진리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늘 언제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 물론 가볍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반박하기 어려워요. 봅시다.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때의 근거들 가운데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이유가 다 말이죠. 일부는 피상적인 것을 쉽게 논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는 비가 오고 있으나 민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고 있다는 명제는 오직 상대적으로만 참이다라고 말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명제는 로마에서는 참이지만 민현에서는 거짓이 된다. 또 장님과 코끼리에 대한 인도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예에 속한다. 즉 한 사람의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나무와 같다고 하고 또 다른 장님은 코를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뱀과 같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오해다 말이죠. 위에 예로 든 명제들을 보다 완벽하게 정식화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해놓으면 그것들이 상대성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 비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가 한 이 말은 분명히 여기 민현에서 어떤 날 어느 시각에 비가 오고 있다는 뜻이지 어디서나 비가 오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명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인간에게 무지학적으로 참이다. 또한 코끼리에 대한 장님들의 경험도 결코 진리의 무지학적 특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들의 경험을 불충분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만일 그 장님들이 각기 가령 코끼리는 내가 만진 지체에 관한 한 나무와 흡사하다 라는 식으로 말했더라면 그 명제는 무지학적으로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참여됐을 것이다.
여기서의 난점은 명제들을 충분히 정식화해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들은 일단 명확하게 정식화한다면 이들은 명백히 무지학적으로 참이거나 무지학적으로 거칠 뿐 결코 상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뇌관광진 지체에 관한 그게 벌써 제약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약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조건에 딱 그러니까 조건적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 문장은 내가 만진 지체를 보건대 나무 든 것 같다. 조건 제약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본 건 부분이니까 내 부분만 말하겠다. 예, 그런 뜻이죠. 그 이제 문장은 조건 문장으로 돼 있어요 물론. 그러나 뭐 그런 표현의 이제 혼돈이고 원래 의미는 내가 정확히 경험한 부분만 말하면 이런 뜻이다. 이래 보인다. 뭐 이런 정도죠. 하지만 그다음 진리의 무지학 사용과는 훨씬 더 심각한 의문들이 있다. 통속적인 견해와 달리 오늘날의 기하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이다. 학교에서 보통 가르치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외에도 리만이나 로바체프스키와 같은 사람들의 기하학이 있다. 그런데 이들 기하학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참인 명제가 다른 기하학에서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의 기하학자에게 어떤 기하학적 명제의 진위를 묻는다면 그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체계에서 말인가 라고 오히려 반문할 것이다. 기하학의 명제들은 전적으로 그 체계에 상대적이다.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설상가상, 논리학의 경우도 사정이 똑같다. 논리학에도 상이한 여러 체계가 있어서 어떤 논리적 명제가 참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은 반드시 어떤 특정 체계와 관련해서만 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배중률, 이를테면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와 같은 논리 3원칙 중에 하나죠. 배중률은 화이트헤드와 러셀의 소위 고전 논리학에서는 타당하지만 하이팅 교수의 논리학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논리적 명제의 진리는 상대적이다. 설명을 좀 하고 갈까요? 하나만 더 읽고 합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체계들 중에서 어떤 체계가 옳은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에 잘 들어맞는지 어떤지를 결정할 하나의 방도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기하학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우리 주변의 작은 공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잘 들어맞지만 외계의 우주 공간에서는 다른 기하학이 사실과 더 잘 조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명제가 어떤 상황에서는 참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다. 그렇습니다. 자, 진리의 정의는 사실과의 일치, 대응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응. 이렇게 정의돼요. 말 떨어진다면 서로 말과 사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일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진리야라고 어떤 명제를 놓고 또는 어떤 판단을 놓고 일치 대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거를 철학사에서 즉 인식론에서는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어떤 방법에 입각해서
어떤 명제가 문제의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가? 진리 기준의 문제. 진리 판별의 기준. 판별 기준입니다. 판별, 진리와 허위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 하나는 대응한다. 대응성을 확인한다. 대응설. 카레스판던스 시오리라고 합니다. 사태와 명제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딱 맞아떨어진다. 대응한다. 두 번째는 정합설. 세 번째는 실용주의 진리설. 마지막 선택지, 이거는 판별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없다.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왔던 이건 이거와 성격이 좀 달라요. 1, 2, 3과는 상대주의가 됩니다. 진리의 상대주의. 또는 그게 극단화되면 회의주의, 회의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 진리가 아닌 것과 구별할 수 없어. 뭐가 아는 거고 뭐가 모르는 건지 몰라 라고 하게 되죠. 그럼 대응설부터 한번 대응설이라는 게 뭐 어떤 뭡니까 방법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과 일치하는 명제. 간단해요. 자, 여기에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인 탁자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적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과 맞네. 당신 말 맞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이 간단한 이 사태인데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가? 보통 우리는 사실 그럼 뭐죠? 사실. 이게 법정에서 많이 다투는데 흔히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죠. 팩트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확정할 거냐. 사실이란 말이 뭡니까? 팩트. 어떤 의미로 쓰나요? 팩트.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보고 사실이라 그런다? 뭘 보고 사실이라 그런다? 사실은 뭐다? 자, 이거 알긴 아는데 말을 잘 못하겠죠? 그럼 모르는 겁니다. 조금 내가 과했나요? 제대로 표현하지 말로 표현하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예시를 줄게요. 예시를. 사실이란 건 그 자체로 어떤 물리적 사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리적 사태 그 자체로. 두 번째, 물리적 사태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감각하는 것, 감각으로 하는 것, 경험적으로 감각하는 것. 내용,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 세 번째, 확인한 걸 내가 스스로 말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나의 판단. 자, 사실이 있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판단, 이제 문제의 판단이 있단 말이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해야 할 판단이 있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사실이 뭐냐?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자가 있다. 여러분 확인하셨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할 때 그 사실한 게 내가 눈을 감아도 여기 있는 것. 물리적 사태입니다. 물리적 사태. 누구에게나 눈을 뜨면 똑같이 나타나는 어떤 것. 이걸 말하는 거냐? 이게 사실의 후보자냐? 제일 후보냐? 아니면
내가 보는 것, 이렇게 확인하는 것, 눈으로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팩트냐? 아니야. 이걸 보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아, 이거 50cm, 높이 1m 20cm, 80cm, 120cm. 그래서 그걸 이런저런 판단했어요. 그게 사실이냐?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맞추면 여러분 아까 사실한 말의 의미를 명백히 아시는 분이에요. 다 충족되는 거야. 고르세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니 감이 안 와요? 감이? 예? 1번. 강력한 후보입니다. 2번. 이것도 강력. 3번? 예, 3번. 특이한 대답이 나왔네요. 답은 특이한 데 있습니다. 저 물리적 사태, 저건 무의미합니다. 경험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눈을 떠서 보기 이전의 것, 그건 무엇이건 상관없어요. 그건 확인 불가.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봐야지, 일단 봐야지.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해? 이건 무의미,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무의미, 의미 없어요. 두 번째, 강박하는 내용. 이것도 그럴싸하죠. 딱 눈을 보고 말이 확인했어 내가. 그 내용이지 컨텐츠. 딱 강박으로 들어오는 거. 냄새도 맡고 만져보고 다 줬잖아. 그걸 종합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 내용 그대로는 남한테 전달할 수 없어요. 공유할 수 없어. 나 혼자만 갖는 거야. 사실은 공유할 수 있어야 돼. 공유. 반복될 수 있어야 되고, 리피트되고, 쉐어할 수 있어야 돼. 쉐어. 그거 안 되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는 뭐다? 이건 상당히 사적인 것, 프라이빗한 것. 대단히 심리적, 주관적.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죠. 프라이빗한 것. 판단. 나의 판단. 그래서 중요한 이제 이탈이 생겼어. 이탈이 생기고 어떤 의미에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는 사실이라는 게 나의 판단과 독립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 그럼 비교하는 게 뭐가 돼요? 판단과 판단이에요. 문제의 판단과 나의 판단. 그죠? 판단과 판단이 서로 비교될 뿐이에요. 나의 판단과 상대방의 판단이 다르면 어떠사? 저 새끼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지? 같으면 참말이네. 여기서부터 세상만사 온갖 법정소라는 게 나옵니다. 이서부터 팩트 파인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거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전 이해가 같으면 돼요. 전 이해. 쉽게 말하면 관심사가 같은데. 관심사가. 이해의 공동체면 가능해요. 이 공동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혔어가지고 같은 패거리면 그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패거리가 다르면 합의가 안 돼. 그렇죠. 이게 팩트라는 게 이미 팩트라는 게 주관이 들어가서 해석해 놓은 겁니다. 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했을 때 그때의 사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혼자 한 거 그걸 주관적 사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객관적이라 할 때 그 객관은 틀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여러 사람이 같이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같이 똑같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사실이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한마디로 다 미쳤네. 이럴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설이라고 하는 그 진리 정의에 부합하는 진리 판별의 기준으로서의 대응성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처럼 보여. 아예. 대응은 사실과 판단의 대응이 아니라 판단과 판단의 대응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게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박하는 사람들의 기본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대응성은 또한 한계라고 해서 이런 대응설을 주장하면 이렇게 개별적인 사태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개별적인 사태. 여기 오늘 아까 여기 뭐 태양이 빛나고 있다. 뭐 비가 오고 있다. 저 친구가 까만 옷을 입었다. 나는 지금 배고프다.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확인 가능합니다. 경험적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어디에 이게 부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것에 대응하는 사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산 사람, 오래된 사람은 죽었죠, 물론. 근데 모든 사람 죽는다는 말은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해당하는 사체가 없잖아. 그러면 이 말은 참여 거짓이야. 대응성을 고집하면 이 말은 참도 거짓도 아니야. 아직 결정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자연에서 말하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은 하나같이 다 보편적인 명제예요.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방해가 없으면 똑같은 관성을 위해서 움직인다. 보편이잖아요. 과거의 것만 그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명제, 미래 사건까지 포함하는 이 명제에 해당하는 사태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럼 과학 법칙은 저 기준설에 따르면 아직 진리가 아니네. 맞아요? 너무 상식을 내가 뒤엎어버렸나? 급하게? 그렇죠? 말 되죠? 씁쓸해만 표정 짓지 말고. 그런 것 같죠? 맞죠? 대응성이라고 하는 게 대응설. 이거만 상식에 부합하는 우리의 아주 건전한 커먼 센스에 부합하는 주장인데, 그래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 감각지각이라는 걸 두고 보니까 그런 거 안 같더라 말이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뭐 그림이 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새, 오리, 토끼. 그래 딱 레빗. 게스트 심리학에서 전환 심리학에서 이게 많이 하죠.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거는 그러면 이제 토끼는 판단을 딱 빼놓고, 이게 좀 그림 좀 이상하지만 이게 지금 그 자체로 이거 오리예요, 토끼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 사태 그 자체로 오리예요, 토끼예요, 저거. 저놈이 이제 스스로 답한다 하려. 네가 한번 말해봐 뭔지. 우리가 말하지 말고. 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석만 하고 있어요. 해석만. 인간의 지각은 그냥 물리적이고 심리적 단순한 과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선지각이 작동해요. 선이해가 작동한단 말이죠. 오리를 본 기억, 오리 그림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 토끼 그림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리를,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저거 오리 토끼라고 보지 못해요. 이미 들어가 있는 전 이해의 내용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각 사체 자체에서 물리 사체는 게 없어요. 순수한 물리 사체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해석되고 있어요. 나의 감각 속에는 이미 전 의식, 전 이해, 어떤 선입견, 심지어는 어떤 심리적 상태까지 다 포함돼요. 저기에는. 이건 뭐 심리학에서 뭐 아주 ABCD 상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 기준으로서의 이 대응설이 추춤합니다. 추춤해. 이거 상당히 강력한 거였는데 추춤해요. 이게 특히 경험론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진리 기준설이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서 우리가 진리를 수용할 거나 말 거나 생각한다 라고 할 때 그 전략이 바로 저 대응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검증이나 그래. 검증한다는 게 곧 팩트를 확인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팩트가 이미 다 오염된 거예요. 이미 다 뭐에 의해서? 선이해에 의해서 나의 판단 다 오염된 거란 말이죠. 이게 20세기 초에 논리실증주의가 급격히 위축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이 그 자체로 공유되는 게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아직 해명이 안 됐죠? 자, 그는 진리의 무작성에 관한 훨씬 심각한 의문들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그 문단과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건 실로 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한계와 뭐 꼭 이걸 봐서라기보다도 어떤 이관 다른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진리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아까 대응설이 기준 1이었다면 기준 2가 아까 얘기했죠. 정합설 썼죠. 정합설. 정합이라는 말이 조금 이 말 자체가 좀 모호한 말이에요. 예,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예, 모순되지 않는다. 서로 끌어당긴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자체로 약간 모호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의미를 분명히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이게 참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참 또는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에 대응하는 사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찾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리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체계, 기존의 지식 체계에 비추어서 판단한다. 제가 아침에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어저께 누굴 만나서 조금 과음해가지고 10시에 눈이 떴어. 큰일 났어. 오늘 강의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뭐 보일 수 10시 반에 부산역 앞 택시 탔어. 그래서 기사한테 서울 갑시다. 뭐 갑시다. 좀 빨리 가야겠는데. 얼마나요? 여의도까지 1시 반까지 가야 되겠네. 최소한 1시 한 40분까지 가야겠네. 근데 이렇게 시계 보더니 안 될 것 같은데요? 요금이 얼마요? 한 40주 시작했는데 기름값하고 더블 줄게. 80. 갑시다. 갑시다 그럼. 부산역 앞에서 여의도까지 총알 택시거예요. 정신 하나도 없이 창밖도 안 보여. 뭐가 보여? 2시간 반에 왔어 오니까. 야 12시간 밖에 안 됐어 오니까. 내 말이 사실일까? 의문시 안 들어요? 부산역에서 여의도까지 서울 여의도까지 2시간 반에 왔다고? 택시로? 우리나라 교통 여건을 감안하면 그거 가능해? 거리 한 450km. 낮에 왔는데 10시 반에 출발해서 왔는데 거짓말이야 이건. 어떻게 알았지? 교통 상황에 대한 지식 선이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 도로 상황, 택시의 최고 속도, 뭐 거리, 뭐 등등을 종합해 보건대 부산역 앞에서 여의도까지 시간 아침 10시 시간대에 2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없다. 그거는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하려면 그건 바보다. 그건 우리나라의 지형이라든지 교통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식의 주장을 듣고 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에 비춰서? 기존 지식 체계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명제는 여러분이 내가 한 명제는 실제로 옆에서 택시 타고 쫓아가면서 본 게 아니라 딱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비추어서 이것과 정합하지 않는다.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이거보다 타이트한 경우로 하나 더 들을게요. 산수에서 산수, 기하. 보통 이건 뭐 흔히 하는 얘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직각, 직각이나 직각, 두 직각과 같다. 이렇게들 표현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180도란 말은 수치니까 빼고 그냥 형태만 넣고 두 직각을 두 개 합친 것과 같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참인가 아닌가? 참이죠? 참이죠? T, 트루스. 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참인지? 외워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동의한 이유를 묻네. 이걸 두줄 같다. 오케이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유 뭐죠? 네? 선언적으로? 에이, 선언적으로 아무래면 네? 증명, 그렇지, 증명. 뭘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건 여러분이 수학기 시절에 배워가지고 이제 다 까먹었어. 그지요? 이거는 평행선의 공리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나옵니다. 이 얘기하면 이제 알아두실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 긋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긋죠, 이렇게. 이거 삼각형 됐어요, 그죠? 그럼 뭐야? 당장 나오죠, 이제. 눈에 보여요? 어떻게 왜 두 직각인지? 낙곡지각 같잖아요, 그죠? 이거 동의각이죠, 동의각. 어? 동의각. 그죠? 이거 두 직각 아닙니까? 평면이니까. 직선이니까 두 직각. 세 개 합하면 요거 세 개 합하면 같다. 그래서 두 직각과 같다. 증명했어요, 이렇게 증명.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명제로부터 연역됐다 그럽니다. 이런 거 보고 연역, 리덕션 됐다. 이거 아주 강한 정합성이에요. 강한 정합성. 그러니까 이것이 이 평행선의 공리가 참인 한 이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연역됐기 때문에 논리적 길이에요.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이거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항상 이렇지 않다는 거. 이걸 19세기 와서 몇 사람의 기하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게 항상 그렇지 않다. 우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건 2400년 전에 그리스 사람 만든 거야. 유클리드라는 사람, 유클리드. 그래서 흔히 이것과 대비시켜서 난 유클리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유클리드, 비유클리드라는 얘기예요. 비유클리드. 그러니까 유클리드 계약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선의 공리가 안 만난다라고 할 때 이거는 평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평면, 공간이 평면이다. 평면이라고 하는 조건 위에서 이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적인 게 무제약적인 게 아니에요. 조건이 평면 공간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만 저 평행선의 공리가 성립하고 그로부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줄과 같다가 연역될 수 있어요. 평면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자, 평면이 아닌 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공간이 평면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일까? 공간이 휜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 사람들은 이 기하학자들은 그걸 경험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에요. 질량 이런 거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공간이 항상 이렇게 쫙 가는 법이 있어? 이렇게 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양 플러스로 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휠 수도 있어. 야, 이거 뭐 다양해. 이 힘의 정도는 무한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공간 공률이 0, 공률이 0일 때 평면. 공간 공률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지구본을 이렇게 떠올려. 지구본. 이 경도를 될 거예요. 경도. 두 개로 될 거예요. 이 공간이 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 에이 이건 공간이 휜 게 아니지. 휘게 그려놓은 거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간이 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공간에서 휘어버리면. 제일 가까운 남극에서 북극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그러니까 저거는 곡선이라 직선입니다. 직선의 정의가 그렇죠?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최단 거리를 잇는 점들의 집합. 그죠? 저건 직선입니다. 다 직선이야. 이것도 직선이야. 이것도 직선. 이것도 직선. 똑같으면 이것도 직선. 직선 세 개가 많았어요. 삼각형이죠? 그런데 여기 직각 아니에요. 직각. 그죠? 직각.
여기 세타. 내각의 합은 두 직각 플러스 세타. 그렇죠? 납득하셨어요? 이게 리만이 구상한 기하학입니다. 독일 수학자 리만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간 공유를 갖는 전제를 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두 직각 플러스 세타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면, 어떤 조건에서 참이냐, 어떤 삼각형의 뭡니까? 기하학적 명제가 나가면 그냥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어요. 조건으로 독립해 있지 않아요. 독립했다는 절대적인데 독립해 있지 않고 체계에 의존적이다. 따라 상대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체계에서는 3이지만 어떤 체계에서는 거짓된다. 그래서 기하학적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또 논리적 진리도 이 사람이 여기 잠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배중률 얘기하면서 논리학의 고전 논리학에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고전 논리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발한 로직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어요. 동일률, 비모순율, 그다음은 배중률.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동일률은 A는 A다. 어떤 것을 확정짓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고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나다 해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당신은 당신이다 해놓고 동일률. 그 다음은 비모순율. 그러니까 A이면서 동시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점입니다. 점 엔드. A면서 나때가 성립한다. 오늘 비가 온다와 동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가 이렇게 딱 양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죠.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 이미 한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동시에 놓으면 양립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말이죠. 오늘 비가 온다와 비가 오지 않는다.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 어느 하나는 참이고 어느 하나 참이면 어느 하나는 거짓이다.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양립 불가능성. 양립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표자면 이렇게 됩니다. 양립 불가능. 이렇게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두 가지가 서로 서 있을 수 없다. 양립 불가능. 모순이란 건 여러분 잘 한자말 그대로 아시죠? 모순이란 말. 창가방패, 그죠? 그 얘기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참을 수 없어요. 방패가 잘못됐거나 창이 잘못된 거야. 둘 다 참을 수 없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배중률은 A이거나 O와 선택지입니다. not A다. 이건 항상 참입니다. 항상 성립해요. 배중률은. 오늘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항상 참입니다. 나는 남자거나 남자가 아니다. 항상 참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나는 여자이거나 여자가 아니다. 항상 참입니다. 모든 있을 수 있는 선택지를 다 포함하는 명제입니다. 항상 참입니다. 이거를 가운데 사태가 없어요. A이면서 A이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 사태, 중간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배중률. 그래서 어떤 명제이든 그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참이면서 거짓이라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한 이런 원리적 지평의 명제들인데 일부 수학자들 가운데 한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있어요. 직관주의 수학자들인데 이걸 부정합니다. 배중률을 부정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서 수학은 증명돼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면 증명이 돼야 돼. 근데 수학적 명제 중에는 증명이 안 된 명제가 너무 많아. 수학적 가설들과 증명되지 않고 그냥 구성해 놓은 게 너무 많아. 아직 증명 전이야. 그러면 그 명제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증명이 제공되지 않은 것, 그건 참도 거짓도 아니다. 따라서 참이거나 거짓이라고는 이 원칙을 따르지 못한다. 직관주의 논리학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하이틴 교수를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쪽 분야에. 그래서 논리적인 명제조차도, 논리적인 원리조차도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참여거나 거짓이 아니다. 아직 결정 안 된 게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어떤 체계에서 고전 논리학에서 보면 이건 항상 참이에요. 그러나 직관주의 논리학에서 보면 이건 참도 거짓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거짓이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논리학에서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